안녕하십니까. 6월 4일 화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1타 시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남북관계 문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9.19 군사합의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대통령 재가까지 났으니까 이제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데 조건을 좀 붙였습니다.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그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이런 얘기. 일단은 행동 대 행동 그리고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북한이 이제 오물풍선을 날리지 않기로 한 거 보면 이런 대응 조치가 효력을 좀 발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이제 주장이지만 사실 소위 말해서 이제 풍선이죠. 오물든 전단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서 민간에 의해서 북쪽에 이제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이 항상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랬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보복적 성격의 대남 전단, 오물 전단 이제 살포라고 보고 있죠. 이제 순서로 따지면은 또 그게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효력 정지에 대한 이제 효과라기보다는 북한은 이제 소교의 성과를 거뒀고 보복적 살포죠. 그러니까 그리고 남쪽이 중단하면 안 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이 확인이 된 거죠. 예. 어쨌든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목적은 실현을 했다. 어떻게 보면 이걸로 분명히 군사적 긴장감이 살짝 높아지는 측면이 있을 거라는 거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물풍선 날렸고 흡족할 만한 남한의 또 대처, 똑같이 강대강으로 나왔단 말이죠. 북한이 이런 남측의 강한 대처, 강한 대응을 원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약간 한 발 물러선 걸까요? 저는 이 정부 들어서서 대북 관계가 상당히 이제 경색되고 긴장과 이제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평화적 관리나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통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일정 정도의 이제 도발이나 무력 충돌 이런 등등을 통한 이 대남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그동안 이어져 왔거든요. 그게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중단이 됐을 뿐이죠. 그래서 대북 정책이나 이제 한반도 관련된 이 정부의 정책이 아주 강경일변도로 나가고 평화적 관리와 대화를 통한 해결 이런 것들이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수순대로 이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거죠. 예, 수순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할 텐데 다음 수순은 뭐냐 이런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분석하는 게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게 북한이 이제 가장 민감해한다는 대북 확성기 설치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우리 정부가 그렇게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실제로 대북 확성기가 할 수 있는 이제 조치인데요. 예. 사실 이 뭐라 그럴까요? 확장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이 아니고 종결을 줘야 되는 게 정부의 이제 올바른 자세거든요. 그러면은 남쪽도 전단 살포를 하지 않고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건 정부에서 이제 제지를 하고 그리고 북쪽도 살포하지 않게 하면은 끝나는 문제를 확성기로 이것을 이제 대응을 하게 되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9.19 군사합의 지금 이제 효력을 정지시키는 그런 조치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저 대북 확성기는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게 조준 타격까지 이루어져서 정말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군사력 충돌의 상황까지 이제 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도인가요? 북한이 목함질에 그 도발을 했을 때 확성기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하고
이제 수습 차원에서 만나서 북한이 목함지뢰 사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 남쪽은 확성기를 가동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합의가 돼서 예. 끝났거든요. 그만큼 예민해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거는 사실 군사적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뭐 처음부터 뭐 전쟁이다 이러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발적 충돌이 이제 확전으로 이어지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요. 확성기로 대응하는 것 자체는 이 사안의 본질을 애써 무시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북 다 상대에 대한 어떤 전단 살포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일단락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좀 확장일로로 이 정책을 확성기를 만약에 다시 재배치하고 가동하게 된다면 이제 이게 어떤 이제 긴장이나 대결, 충돌의 이제 하나의 또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방금 2015년 그 얘기는 아마 후반부에 한번 저희가 더 나누게 될 테고 잘못 가고 있는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이런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아마도 당장 대북전단을 남측에 살포하겠다. 그러니까 박상학 자유연합 대표인가요? 며칠 뒤에 바로 살포를 하겠다 이런 얘기고 저번에 북한이 오물풍선 중단하기로 하면서 남측이 한 번 더 하게 되면 우린 더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분위기로 가는 듯해 보입니다. 아니 그래서요. 이거는 오해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로에 대한 이제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9.19 이제 합의 정신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접경 지역 주민들이 이 대북 전단을 박상학 대표 등의 이제 민간 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니까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 말씀드렸지만 조준 사격까지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접경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어서 그때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걸로 소개시킨 적이 있어요.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자 하는 걸 제지하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대북 전단 살포하는 거 제주도 했지만 그 접경 지역에 사는 분들을 좀 뒤로 대피하시라 이런 조치들. 네네 그런 조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부든 간에 하여튼 외형적으로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저 보수 정권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쪽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민간 단체를 제동을 걸고 살포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확성기로 대응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대결 구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적으로 가게 되는 거고 북한도 박상학 대표 등이 살포를 하게 되면 다시 또 대남 오물 전단을 살포를 하게 되는 이런 이제 확장적 악순환들이 이제 시작이 될 가능성이 커진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혹시 만약에 우리 쪽에서 날리고 또다시 그쪽에서 오물풍선이 온다면 이번에는 북한이 좀 생화학 무기를 담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실 전쟁적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상황을 마침표를 찍는 종료를 시키는 그런 대응을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저는 당장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대남 풍선에 생화학 물질을 담아서 살포를 하게 되면 그거는 전쟁 상황이죠. 전면전 상황으로 촉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이제 우려나 하나의 이제 가정 이런 것들이 이 실제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던 그 태영호 의원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은 하나의 이제 가능성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남북의 이제 전단 문제로 이 충돌되고 있는 지금 국면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태영호 의원 주장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것대로 정리하고 종료하는 것이 우리 대응 목표가 돼야 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태영호 전 의원의 얘기는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걸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신데 이 사안을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여야의 좀 대응이 좀 다릅니다. 정치권의 상황을 좀 보시면 민주당의 상황은 방금 최재성 전 정무수석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이번에 지금 종료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라. 예, 상황 악화하지 말고 말로 종료를 시키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입도 뻥끗 못했으면서 무슨 대화이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가자 이런 얘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일단 대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여권의 반응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대남 오물풍선은 그 전개 과정이나 이제 이런 것을 잘 분석을 하면 그 자체로 종료시키는 그런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러니까 미국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교전 수칙이라든가 또 9.19 군사 합의 여기 공통점이 뭐냐면요. 과거에 연평도 포격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사실 우리가 같은 포로서 이제 대응하고 말았거든요. 예. 근데 알다시피 북한의 해안포는 공대지 다시 말해 비행기에서 쏘지 않으면은 그 원점 타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상포로 그냥 대응하는 수준으로 끝냈거든요. 왜냐하면 전투기가 뜨고 거기서 포를 쏴대면 해안포를 타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확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전 수칙도 우발적인 교전이 확전으로 가지 않기 위한 굉장히 제어된 장치거든요. 예. 그리고 9.19 군사합의도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발적 충돌이 확전이나 또 전면적 무력 충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 공통점이에요. 9.19 군사합의나 교전 수칙이나.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혹은 전쟁을 불사해서 이겨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큰 기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북한이 어떤 이제 무력적 대응을 하거나 이번 오물풍선과 같은 그런 이제 보복적 행위를 하거나 이것도 확전 내지는 우발적 충돌로 연결되지 않게 하는 게 정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할 때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럼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말을 해대고 똑같은 예를 들어서 뭐 무력적 조치들을 해대고 이런 것이 충돌 내지는 이제 확전 또 무력 충돌의 확대 이런 것으로 연결되지 않게 하기 위한 큰 기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주제와 관련해서 이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15년 확성기 조준 사격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군사 훈련도 들어가고 뭐 접경적 근처에서 북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막 이렇게 출동시키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3일 동안인가요? 거의 나흘 동안 모여가지고 이제 김양건 그때 당시 그쪽 북측이랑 우리 김관진 전 장관이랑 같이 합의사항을 쭉 냈단 말이죠. 혹시 이런 방식의 해결을 좀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여권에 좀 의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남북이 다 소위 말해서 대북전단이나 대남전단, 대남 오물풍선 이런 것을 남북이 다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 문제는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확성기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고 9.19 군사합의 이제 이 효력 정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런 우발적 충돌이나 확대를 막기 위한 안전판들을 우리 스스로가 제거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해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성적으로는 끝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데 여전히 북도 마찬가지고 남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럴 때 대화할 때냐 잠깐 좀 긴장할 때는 좀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대화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아니 당장 대화는 어렵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 대북 정책이 강경일변도였고 이랬기 때문에 뭐 대북 정책뿐만이 아니죠. 외교 정책도 굉장히 편향돼 있고 이 중국에도 사실은 양안 관계에 대해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그런 이제 엄청난 강공을 대통령 입으로 직접 쏟아내고 뭐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일변도였기 때문에 당장 대화는 힘들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이 다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우리 조치를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어하는 것으로 우리 조치를 하면 끝나는 문제.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고 시작이 거기서부터 되고 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확장일로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고 온당치 않기 때문에 이걸로 끝낼 수 있는 우리의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죠. 네, 전두환과 풍선의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다른 쪽으로 할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남북관계 긴장 고조 가고 있는데요. 또 다른 눈들은 이제 포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포항에 석유와 가스가 있다. 어제 윤 대통령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정치권의 반응은 대체로 이제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민주당의 반응. 사실이라면 우리도 지원에 나서겠지만 국면 전환용이 아닌가. 조국혁신당 지지율을 끌어올려 호재로 본 것이 아닌가. 개혁신당은 진심이라면 7광구 입장부터 내라. 이런 입장들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과연 이거를 직접 발표할 사안인가. 두 번째, 이거 국면 전환용 아니냐. 최근에 수세에 몰렸었는데 이런 관측들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요 우선 뭐 이게 국면 전환용이냐 아니냐 뭐 이걸 떠나서 우선 시점상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거 그리고 이 시기에 했다는 건데 이 시기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뭐 민주당에서는 정치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을 이걸로 이제 좀 전환시키는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요. 우선은요 이게 시추해서 경제성이라도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면은 대통령이 하셔도 되죠. 그런데 지금은 시작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네. 대통령이 뭐 나오면 좋죠. 근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안을 했다. 요 진행의 프로세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리 탐사하고 그다음에 탐사 시추하고 그다음에 채산성, 다시 말해서 상업성 판단하고 그러고 이제 이걸 이 시추를 해서 할 거냐 말 거냐가 4단계가 결정이 있다고 되는 하더라고요. 건데요. 예. 근데 그 다음이 4단계가 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아무 단계 진입도 안 한 거거든요. 요 프로세스 상의 요 시기에 대통령이 직접 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요, 그냥 소리 없이 관련 부처에서 이건 진행을 하고 일정 단계가 진행되고 성과들이 확인이 됐을 때 그때도 뭐 대통령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시작 단계에서 대통령이 직접 한 거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네. 전임 정부에서 청와대에 계셨고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실에 근무하셨었으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 브리핑을 직접 국민께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사안 정도 되면 국민 앞에 이렇게 바로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저는 뭐 주요 사안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닌데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 의도를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만약에 네. 같은 입장 대통령 참모였다면 이거 발표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문 전 대통령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니요, 보세요. 그 MB 대통령 때 자원외교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외국에 이제 유전도 사고 뭐 가스 이런 것도 사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냥 엄청난 돈 들여서 산 것들이 그냥 공수표가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자원이라는 거 이런 것은요 최종 단계에 가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투자나 돈은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자원외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뭐 어느 유전을 뭐 체결을 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실제로 생산 단계에서 이렇게 검토는 했어도 그거를 유전이 상업성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사고 이런 것을 일치 안 한 게 그만큼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뭐 참모들이 대통령 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모르고 아직 초기 단계고 시작도 안 한 단계이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가 이거를 국민들한테 발표하는 것 자체를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그래서 대통령이 안 할 거예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 같았으면 아마 네. 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안 했을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이것이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원 탐사의 특수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입장을 좀 내놓긴 했습니다. 요즘에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해서 직접 발표를 결정했다. 주식시장이라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없다. 그러니까 어느 기업에게 혜택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주식시장 얘기한 것 같고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러면서 정치적 의도를 얘기하니까 그런 거 없었다. 아니 그런 의도 있었다면 오히려 총선 전에 발표했고 우리는 오래전부터 관련 정보 받았지만 충분히 검토하면서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아니 검토라는 것이 물리탐사 단계에서의 검토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뭐 총선 전에 안 했기 때문에 그건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은 저거는 정말 우스운 얘기고요. 예.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스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게 발표할 단계가 아닌데 이런 불확실한 일을 한 것은 뭔가 국면을 고려했다는 것을 자인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이 얘기 자체가. 그래서 총선 전에 하든 지금 하든 이것은 애당초 지금 단계에서 국민들께 보고 발표할 내용이 아니다. 예, 그럼 그래서 앞으로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상업성이 뭐 퇴임 후가 되겠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선은 지금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으니까요. 이제 돈 드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우제 시추가 될 수도 있어요. 나올 때까지 하여튼 부처에서 움직이고 하여튼 파고 예. 이런 것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됐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일부러 감출 필요는 없지만 진도에 따라서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이 네. 온당한 건데 고위 관계자 말 맞다나 이건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는 그런 것을 자백한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주제를 좀 옮겨가지고 김건희 여사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 한마디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바른 결론을 내리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우리는 바르고 반듯하게 정파와 그리고 이해관계와 신분과 지위와 관계없이 정도만을 걷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런 발언 어제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뭐 수사팀으로부터 부장검사로부터 보고도 받았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왔고 그리고 오늘 보도가 좀 됐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더라 이런 전언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전언을 보도한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사실인지는 뭐 확인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이 총장의 이제 가까운 그런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 총장이 그런 말을 하더라. 이게 이제 보도가 된 건데요. 사실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 총장이 이것을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하려면 김건희 여사 소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행을 하려면 총장이 이제 참모진들이 있잖아요. 지금 차장 4명이 다 교체됐고 중앙지검장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이제 수족이 끊어진 상태거든요. 예. 그러려면 엄청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진행을 하려면 공개적으로 이 총장이 수사를 하겠다.
속도 있게 하겠다. 그리고 소환하겠다.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아마 현실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보니까 어쨌든 총장의 임기 얼마 안 남았고 검찰총장이었으니까 나는 이 정도의 검찰총장이었고 어떻게 보면 조직도 좀 우리 검찰은 공명정당하게 수사한다 이런 면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네. 뭐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문제도 속도 있게 수사를 하겠다 하고 또 검사 3명을 하여튼 배치를 했잖아요. 그러고 사실 중앙지검장 또 차장검사 인사가 기습적으로 났거든요. 뭐 당연히 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죠. 예. 그래서 이원석 총장 말이 약속 대련 아니냐 말은 그렇게 하고 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뭐 절차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추측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말씀을 그렇게 했고 공교롭게도 인사가 당시 이제 이 검찰총장의 참모들이죠. 뭐 차장검사 그다음에 중앙지검장 싹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타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원석 총장은 그런 의지가 하여튼 피력이 한번 됐기 때문에 하고 싶어는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총장 혼자만으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또 후속 인사도 봐야 되고요. 담당 이제 부장검사 인사라든가 예. 이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당장 이루어질 일은 아닌데 굉장한 총장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여권에서 이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총대를 맸다면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총대를 맨 건데 특검법 발의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야당들의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들의 반응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습니다. 개혁신당 반응도 있고요. 그 중에서 그나마 좀 눈에 띄는 게 기내식으로 쓴 비용이 6,300만 원쯤 된다. 예, 호화 기내식 아니냐 이런 기내식이 어딨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 거거든요. 우선 뭐 국면이 어려우니까 자꾸 이제 물타기 특검 같은 거를 하는데 대통령은 물타기를 넘어서 뭐 기름타기 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 특검 대상이 아니잖아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예. 아니 그리고 그 뭐 국민의힘 논리상 수사 진행 중인 거를 어떻게 특검을 하느냐 해서 반대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나 현직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퇴임하셨거든요. 예. 퇴임한 전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요. 특검이라는 게 그 특검법에 나와 있잖아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거나 그러니까 수사 마치고 꼭 하라는 법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나 국회의회에서 특검법이 발의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미진하거나 어느 사안에도 해당이 안 되는 퇴임한 전 대통령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시비비를 떠나서 특검 대상이 아니다. 예. 그다음에 뭐 6천만 원이 넘는 것을 기내식으로 사용을 했다는 배현진 의원의 일종의 이제 폭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세부 내역을 줘야 돼요. 첫 번째. 근데 세부 내역을 안 주고 있거든요. 못 찾겠다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세부 내역을 달라. 기내식 6천여만 원에 대해서. 이 비용에 대한 부분도 문체부 쪽에서 그럼 문체부 쪽에서 준 거죠. 예. 근데 세부 내역은 없다. 네, 네. 그래서 그 한 장짜리 총액만 온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과연 이것이 요 논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호화 기내식을 먹으면서 관광성 외유를 국민 세금으로 갔다. 요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대통령 전용기가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1호기가 아니고 2호기거든요. 2호기는 장관도 탈 수 있고 뭐 총리도 탈 수 있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2호기를 타고 간 거는 그거는
충분히 과거에도 있었고 그랬었던 일이에요. 예. 전용기가 대통령 전용기가 1호기, 2호기, 3호기가 이제 고정익이 있고 5호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헬기 이제 따로 있고 그래서 이거는 2호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도 이상할 게 없고 그다음에 이 밥값, 기내식 값이 전의 관례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혹은 문재인 대통령, 과거 박근혜 대통령 이 소위 말해서 순방을 했을 때 기내식 비용하고 비교를 해봐서 같은 수위 같은 수준이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부 내역도 제출을 문체부에서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대 대통령들 순방 때 기내식 비용하고 비교해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6천만 원 그럼 국민들 보기에 아니 50명이 갔는데 6천만 원 이거 지나친 거 아니야? 근데 5끼를 먹거든요. 8시간 비행이니까 네. 5끼를 먹는데 왕복 그러면은 한 사람한테 한 끼에 20만 원짜리가 갔다는 얘기예요. 예. 20만 원 넘게. 그러니까 이럴 수 있냐 뭐 이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비즈니스석 민간항공 있잖아요. 비즈니스석에 한 끼 식사비로 책정된 그것이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퍼스트는 한 25만 원이 훌쩍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역대 순방의 기내식 비용 평균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게 만약에 지나쳤다 막 2배다 혹은 뭐 40%, 50%더 많다 그러면은 지적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비용이 과한지 안 과한지는 자료를 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윤건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기내식 비용하고 같이 비교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았을 거예요. 요 얘기를 계속하면 할수록 김정수 여사 얘기를 꺼내면 꺼낼수록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소환될 거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1타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